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파월 쇼크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또 한 번 휘청거리는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소위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제도 장중에 3.2%를 넘어섰고요. 미국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글쎄요, 파월 의장은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치인들과 달리 미국의 FRB 연준 의장은 사실 말 한마디 워딩 하나 자체를 상당히 선별을 하고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신중하게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는 어차피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어떤 평균적인 금리보다도 아직까지 오를 여지가 상당히 많다. 거리가 꽤 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의중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또 미국 증시가 미국 주가들이 최근에 또 계속 가는 것들도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 상승하던 유가가 조금 제동이 걸려서 WTI 기준으로 2.3% 정도 내렸네요. 다우지수는 0.7%가 밀려서요. 26,600선에서 마감했고요. 기술주 하락폭이 컸습니다. 나스닥이 1.8%. 최근에 본 하락폭 가운데는 굉장히 크죠. 8,000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갈는지 걱정도 좀 있고요.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게 환호하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 또 고민할 쯤 싶으면 새로운 또 호재를 던져주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경계하되 그리 또 놀랄 만한 일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은 MTN 개국 10주년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더 인터뷰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님 모시고 한국 경제가 처한 현주소는 어디인가 진단하는 시간 곧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MTN 개국 10주년 특집. 오늘은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함께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미국은 워낙 사실 경기가 좋아서 고민입니다.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것들 부담들인데요. 사실 한국 경제는 상당히 내후외환에 처한 상태이고요.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갈 것인지 오늘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기 상황들이 성장률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고용도 그렇고 보면 계속해서 부진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산업활동 동향을 보더라도 2개월 연속 오르긴 했지만 보면 선행지수나 동행지수는 좀 밑돌고 있고요. 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현재 우리 경제는 이제 3대 리스크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리스크가 내수 리스크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서 가계 부채가 터지면은 내수가 숨이 막힌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수출 리스크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하고 보호무역 지혜가 강화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길이 막힌다 하는 네. 것이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정부 정책 리스크인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경제의 앞이 깜깜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기 전망이 좋을 리가 없죠. 특히 문제가 설비 투자인데요. 설비 투자가 증가해야 산업이 발전하고 네. 산업이 발전해야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예. 설비 투자가 지난 8월에 마이너스 1.4% 감소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 감소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 기능을 잃고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불안감이 지금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건데요. 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업들은 사실 돈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대기업들은 돈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할 때 또 투자를 할 때 야 이거 돈 투입해서 투자하면은 이게 돈을 벌겠느냐 장사가 되겠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보면은 기존 어떤 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먹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이거 사업에 성공할까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그래 기업들 일어나라 그다음에 투자해라 기업 환경 개선하겠다 또 정부가 지원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이 기업을 일으키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 기조면은 좋은데 지금 그런 기조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미래도 불확실한데 여러 정책 리스크 측면에 있어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이 없는 기업도 있고 돈이 있는 기업도 곳간에 싸놓고 있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나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출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9월 달 수출이 마이너스 8.2% 감소를 했는데요.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죠. 이게 정부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맞는 얘기긴 한데요. 굉장히 궁색한 설명입니다. 옛날에도 추석 연휴 긴 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수출이 계속 늘어난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럼 올해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산업의 수출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걸 보면 아주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선박이 마이너스 55.5% 수출 감소했고요. 철광이 마이너스 43.7% 수출 감소했고요. 자동차가 마이너스 22.7% 수출 감소했습니다.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몇십 %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추석 연휴에만 그 이유를 돌리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가 수출 증가율이 28.3%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수출 감소율 마이너스 8.2%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반도체 경기도 지금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하면은 결국 반도체 경기도 꺾일 것이 아니냐.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수출이 위축이 되면 그리고 쓰러지면은 반도체가 경제를 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면서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고용입니다. 소위 이제 고용 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사실 좀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뭐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그 취업자 수 는 걸 보고 뭐 숫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단위가 틀린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취업자 증가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 재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일자리 늘어난 숫자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럽게 미리 좀 이렇게 포석을 까는 듯한 그렇지 뭐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고용의 절벽 어려운 것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영향이 주는 게 얼마나 될는지 정책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경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그다음에 그 근로시간 단축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이 더 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경제에 대해서 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경제에 보면은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양극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제 저변을 구성하는 자영업이나 영세 중소업체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올려라. 근로시간 단축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고통에 집중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고를 시키거나 또는 폐업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치면은 결국 경제 저변부터 무너지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필요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지금 임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올려주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 근로자들 근로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단축해야 되는데 필요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강요하고 너무 단기일에 이제 빨리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친다면 단계적으로 하자. 경제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정말로 그 정책 효과를 제대로 거두자. 이런 차원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우리 경제가 취한 그 3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정책 리스크를 꼽으셨는데요. 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지금까지는 이제 객관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도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건 큰 배와 같아서 이제 키를 한번 틀어도 이 배가 선회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그게 정부의 지금 얘기 아닙니까? 예. 기다려달라. 정책 효과가 나기까지는 예. 그런 얘기인데 소득주도 성장 지금까지 진행된 것의 평가라든지 준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배가 방향을 바꾸는데도 네. 시간이 걸리지만요. 한번 방향을 바꾸는데 다시 고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못 지금 틀었다. 예. 그게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난다. 네.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럼 빨리 도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 소득을 올리자.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가 된다. 그럼 경제가 살아난다. 얼마나 좋은 논리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는 생명체입니다.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경제가 그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경제가 활력을 찾고 발전을 합니다. 근데 수용할 수 없으면은 오히려 경제가 반격을 한다는 건데 이게 시장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영업자, 중소업체들 경영 어려운데 벼랑간 임금 올려라, 근로시간 줄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반작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오히려 실업자가 는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는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수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질과 구조를 먼저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못 틀었는데 그것이 확인된 이상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도 좀 중립적이고요. 방송에서는 더더욱 중립적이어서 중립적인 시각이지만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타이밍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분배나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여태까지 기다려온 것 아니냐. 예. 그런 정책을 이제는 써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타이밍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바꾸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잘못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정부 정책 잘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산업 부실화시켰습니다. 경제 양극화시켰습니다.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 소득주도 성장하자. 논리를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라는 것이 공급 부분하고 수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구조가 지금 거의 와해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주력 산업, 철강이니, 조선이니, 해운이니 이거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먹거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는 일단은 공급 부분에서 그래 생산한다, 투자한다, 일자리 만든다 그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지금의 분배 구조 개선하자.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 해소하자. 그러니까 뭐 세금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을 펴자.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공급 부분이 와야 된 상태에서 수요 부분에서만 일단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밑빠진 듯이 물붓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정책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과거에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이제 지갑을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가 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논리, 라직 자체는 뭐 틀린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생산이나 공급이나 이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호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냐, 정부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특별히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국민 성장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조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세요. 소득 주도 성장이 정치 구호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똑같은 차원의 얘기를 예. 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성장 뭐 내용 이런 겁니다. 기업 투자부터 활성화하라. 그러면은 경제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리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공급 부문이 와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공급 부문부터 살리겠다. 일단은 좋은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해라.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규제 완화하라. 그다음에 세금 낮춰라. 노동 계획하라. 뭐 등등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떤 구조인지 그거를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나온 정책이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 보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산업 구조가 부실화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부실기업 정리하라. 신산업 일으켜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대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일자리 창출해라. 그래서 그런 구조를 바꾼 다음에 국민성장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느닷없이 벼랑 건 국민성장 이렇게 나오니까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래 규제 완화하자, 세금 지원하자, 그다음에 노동계약하자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부실 산업 구조를 다시 살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병든 경제를 연명하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가칭이라고 했습니다만 국민 성장론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이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와닿지 않는 뭐 국민들이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건데 그러면 뭐 언제는 국민들이 안 했고 뭐 외국인들이라서 한 건지 정부가 한 건지 그런 옛날에 뭐 창조 경제도 그렇고 좀 관념적인 좀 모호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경제를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건데 그 정치 구호로 이렇게 국민들을 이제 현혹시키니까 그게 정치인들이 너무 미운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뭐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표를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연결이 좀 돼야 됐는데요. 부동산 시장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 부동산이 치솟는 것 때문에 사실은 뭐 건강한 생산과 소득을 통해서 오를 게 아닌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고민이 있고 지금도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유세 개편 그다음에 뭐 서슬퍼런 칼날을 계속 갈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처방 또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 어떻게든지 부동산 투기는 잡겠다. 뭐 의지가 아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3종 세트가 나왔는데요. 보유세 강화해서 집 팔게 만들겠다. 대출 규제해서 집 못 사게 만들겠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해서 주택 공급 늘리겠다. 그래서 뭐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제 보면은 경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은 그 돈이 당연히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흘러서 산업 자금화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풀면은 부동자금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지금 뭐 부동자금이 1,100조 원이 넘는데 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자금이 쌓여 있다가 그다음에 틈만 나면은 부동산 시장을 흘러들어서 투기를 일으켜가지고 경제도 망치는, 그다음에 사회도 망치는 이런 엄청난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산업 자금을 흘리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제 해악이 계속 악순환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부가 강경한 조치에 내서 부동산 잡겠다 하지만 결국은 1, 2년 그냥 잠잠했다가 다시 또 투기 일어나고 그런 어떤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자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산업 자금으로 돌릴 것이냐. 그래서 기업이 일어나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그런 자금 흐름의 근본적인 구조를 고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을 흘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게 찾아야 되는 성장 동력 찾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 좋긴 좋은데 기본을 빠뜨렸다. 자금 흐름을 산업자금을 흐르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자금 흐름의 구조 개혁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개혁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뭐 두드려 잡겠다? 이건 두더지 잡기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금융을 얘기할 때 혈액의 순환하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그만큼 네. 이제 돈이 필요한 곳으로 잘 돌아야 되고 거기가 이제 구조가 막히면 사람의 동맥경화가 오는 것처럼 돈맥경화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쓰는데 뭐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구조, 자금의 선순환 이런 구조를 먼저 깔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참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4분기를 맞는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도 지금 계속해서 외부 기관이나 우리 정부 기관이나 계속해서 지금 낮춰진 상황이고요. 3%에서 2.8%.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 더 암울한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 전망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부 민간 연구소에서는 뭐 2.6% 이렇게까지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예. 또 전망이 아주 우세한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 보면은 내후 외환의 진퇴양난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실업과 가계 부채 악순환이 계속 확대되면서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또 외부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경제가 수출 절벽 현상을 겪으면서 경제가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뭐 3%가 될 거다, 2.8%다, 아니다, 2.6%다. 네.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2.8%, 3.0% 지금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 추세로 가면은 계속해서 실업자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계부채 늘어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빈부격차 심화됩니다. 예. 이걸 가지고 성장률이 좀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예. 괜찮다. 아니다. 나빠질 거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경제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 우리 경제 먹고 살 거 없다. 그러니까 신선을 발굴하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높이자. 그리고 이 분배 정책 또는 그 복지 정책 제대로 펴서 정말 소외계층 도와주자. 그래서 청사진을 내놓고 이렇게 가자. 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지 지금 뭐 성장률 전망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이제 숫자가 이제 중요하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1%포인트 오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땜질 처방, 소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우리 경제, 특별히 또 이머징 국가들은 신흥국들은 어려운데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미국 중심으로 해서 올해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엔 뭐 IMF에서나 또 세계 경제 전망률도 조금 낮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로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구조 개혁을 잘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환경은 괜찮은 건가요? 예, 지금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최대 화두일 겁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을 어느 나라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판도가 달라질 건데 네.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저 첨단 산업 하나만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네. 기존 산업과 융합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조업 발전해 있습니다. IT 산업 발전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하고요. 융합 산업 고도화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정부가 그래 지금부터는 산업 정책이다. 그게 정부가 돈 풀어서 뭐 경제 살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고 미래 우리 경제가 먹고 살 걸 찾는 그다음에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 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4차 산업혁명 선점하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시간 갖는 것도 지금 경제 상황들은 사실 경제를 조금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표를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감은 잡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얘기하는 것은 이 돌파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이 위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해안을 좀 듣기 위해서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쨌든 구조를 바꾸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누가 이제 병원에 와서 체력이 안 좋습니다 할 때
당장 약 처방 뭐 2주일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드시는 거 줄여야 되고 체중 줄여야 되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근데 그 기본적인 구조개혁의 핵심은 산업정책의 변화다. 그리고 그게 4차 산업혁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실산업 구조 조정, 사생결단의 어떤 마음으로 정부가 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국 제조 2025,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티 5.0, 첨단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을 연계시켜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 동경올림픽에 자기네들의 성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청사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경제 뭐 2020이든지 어떤 뭐 큰 청사진이 나와서 국민들이, 기업들이 그걸 보고 야, 그거다 같이 가자. 그래서 국민이 일어나면, 기업들이 일어나면은 정부가 잘 유도하면 그게 성공의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너무 지도력을 그런 면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뭐 747 공약도 있었고 사실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비전 자체가, 청사진 자체가 없는 것도 상당히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민이 그래, 고통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산업정책의 변화,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이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전에 잠깐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부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이라든지요, 뭐 해운이라든지 뭐 쇼크도 좀 있었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실 산업 구조조정이 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꽤 있다고 보시는 건가 봐요.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은요. 병이 다 들어서 쓰러질 때쯤에서 합니다. 그것도 그냥 표면만 합니다. 정부가 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돈 먹는 하마처럼 되다가 결국 산업이 쓰러지는 그런 어떤 이제 구조조정인데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징조가 보이면은 빨리 대응을 하자. 그리고 사업 바꾸자. 그다음에 인적 구조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운은 이미 쓰러졌잖아요. 조선산업도 거의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여러 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제적인 대응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미리 손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대로 구조조정을 아주 역동적으로 해 나가면서 신산업을 일으켜야죠. 신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만 하면은 경제 그냥 파괴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면서 부실산업을 정리해 나가자. 그래서 산업구조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자. 뭐 그런 것이 경제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MTN 개국 10주년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님 모시고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주소에 대해서 주소를 보면 사실 좀 암울하고 부담스러운 얘기가 많은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가운데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몇 가지 제시해 주신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상 교수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